2025년 현재 김정은 체제 하에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독재 국가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신도시 건설과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이라는 겉모습 뒤에는 2,500만 북한 주민들의 절망적인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2025년 북한의 참혹한 인권 실태와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의 진실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가 2024년 7월 발표한 충격적인 보고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보고서는 북한에서 강제노동이 뿌리 깊게 제도화되어 있으며 일부는 반인도 범죄인 노예화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탈북민 183명의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된 이 보고서는 북한 주민들이 광범위하고 다층적인 강제노동 제도를 통해 통제와 착취를 당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북한이 국제노동기구에 가입하지 않은 전 세계 7개 유엔 회원국 중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북한 정권이 의도적으로 국제노동 기준을 무시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유엔은 강제노동 관련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할 것을 안전보장이사회에 촉구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실질적인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강제노동은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먼저 구금시설 내 노동을 살펴보겠습니다. 노동단련대, 교화소, 집결소, 관리소에 구금된 이들의 삶은 강제노동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한 탈북 여성은 하루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감방에 있는 8명 모두 벌을 받았다. 노동시간이나 할당량을 늘리는 식으로 벌을 받곤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군 징집도 사실상 강제노동입니다. 북한 군인들은 10년 이상 복무하면서 농촌과 건설 현장에서 적절한 안전조치 없이 힘들고 위험한 일을 강요당합니다. 해외 파견 노동자들은 권리를 침해당한 채 국가를 위해 외화를 벌어들이는 수단으로만 이용되며 노동자가 거둬들이는 수익의 상당 부분은 정부로 흘러들어간다고 유엔은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억압적인 상황에서도 북한 정권은 더욱 강화된 통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제정된 평양문화어보호법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법은 남한식 말투인 괴뢰 말투의 사용을 범죄화하여 6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이나 경우에 따라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양문화어보호법의 실제 적용 사례는 참으로 끔찍합니다. 2024년 3월과 4월 양강도에서 열린 공개재판에서는 청소년 17명이 불법 비디오 시청과 남한말 사용 혐의로 재판받았고 이 중 한 명은 10년 노동교화형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재판에서는 젊은 운동선수 20명이 남한말을 썼다는 이유로 3-5년의 노동교화형을 받았습니다.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김정은 자신이 이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4년 8월 압록강 유역 대홍수 피해 지역을 방문한 김정은은 수재민들 앞에서 다수의 한국식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최고 영도자가 평양문화어보호법으로 규정된 괴뢰말 찌꺼기를 사용한 모습에 연설 내용보다도 이 표현에 더 놀랐다고 합니다. 2024년 5월부터 청진시에서는 휴대전화 단속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휴대전화 메시지에서 남한식 어투나 표현이 하나라도 발견되면 청년들은 단련대로 끌려가 강제노동을 하거나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구시에 도착할 거야라는 말을 쓴 청년은 10만 원, 쪽팔린다는 말을 쓴 여성은 2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했습니다. 북한에서 10만 원이면 평양 노동자의 한 달 봉급 수준입니다. 북한은 2023년부터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 전자기기에 괴뢰말투 제거용 프로그램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문제는 이 프로그램이 최신 폰에만 설치 가능해 구형 폰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주민들은 경제 사정 때문에
폰을 바꿀 엄두도 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2024년 북한의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 강화입니다. 2024년 6월 김정은과 푸틴이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은 과거 조소동맹 조약의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조약을 근거로 북한은 10월부터 약 1만 2천 명의 병력을 러시아에 파병하여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북한군은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되어 12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전투에 투입되기 시작했습니다. 12월 말까지 수천 명의 사상자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북한 청년들이 김정은의 권력 게임을 위해 타국의 전장에서 희생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은 단순한 군사 지원을 넘어서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를 통해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첨단 군사 기술과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으며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북한 주민들에게는 더욱 강화된 통제와 억압을 의미할 뿐입니다. 러시아와의 밀착으로 북한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2025년 1월부터 남한과 인접한 지역을 국경지역으로 선포하고 타 지역 사람의 방문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국경지대로 가려면 평양의 안전성에서 최종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하며 이는 주민들의 이동의 자유를 더욱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북한 내부의 감시 체계도 더욱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공장, 기업소의 말단, 작업반, 각 지역의 인민반에는 자체 정보원이 배치되어 주민들의 동향을 24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인민반 주민 가운데 3-5명을 뽑아 비밀정보원으로 선정하여 유동 장악 대상, 동향 감시 대상, 수입 지출 감시 대상, 정보 유출 감시 대상 등을 세세하게 분류해 감시합니다. 특히 부모 또는 자녀가 탈북한 가족의 경우 유동 장악 대상으로 분류되어 더욱 철저한 감시를 받습니다. 정보 유출 감시 대상으로 지목된 주민은 하루 24시간, 언제 누구와 만나 무엇을 했는지 등 사생활까지 감시당하며 보고됩니다. 2024년 1월 데일리 NK 보도에 따르면 노동교화소 수감자가 교정 생활을 채 마치지 못하고 교화소 안에서 사망하면 그 가족은 물론 사촌, 오촌까지도 문건에 이른바 빨간 딱지가 붙어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일반 범죄자까지 연좌제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정치범의 가족들이 겪는 고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탈북의 현실도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의 감시 강화로 탈북 가능한 북한 주민의 수는 여전히 적습니다. 중국 정부가 북한 난민들을 구금하고 강제 북송시키기 때문에 중국에 체류 중인 많은 북한 주민들이 수년째 안전가옥에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 2024년 4월 중국은 60여 명의 북한 난민들을 강제 북송시켰습니다. 2019년에는 1000명이 넘는 북한인들이 남한에 입국했으나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는 그 숫자가 105명에 불과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중국 당국이 북한 당국의 체포 정황, 체포 장소, 중국 내 연락처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체포한 북한 주민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 국정원에 협조했다고 생각되는 주민들은 북한에서 처형되며 기독교 선교사들과 관계한 자는 재판을 거치지 않고 정치범 수용소로 이송됩니다. 여성이 대다수인 탈북민들은 중국에서 인신매매와 착취에 노출되며 북한으로 송환되면 구금 상태에서 성폭력을 비롯한 심각한 인권 탄압에 직면합니다. 정치범 수용소의 실상은 더욱 참혹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2009년 기준 평안남도 개천시를 비롯한 6곳에 정치범 15만 4천여 명이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는 개천 14호 관리소, 명간 16호 관리소, 개천 18호 관리소, 청진 25호 관리소 등
5개의 수용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흥미롭게도 2025년 2월 자유아시아 방송의 보도에 따르면 2014년부터 폐쇄되기 시작한 요덕 정치범 수용소가 완전히 철거되고 그 자리에 새로운 주택단지가 들어섰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북한 인권 상황의 개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북한은 수용소 운영을 더욱 은밀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용소 내부의 상황은 1968년 김일성의 교시에 따라 종파분자와 계급의 원수는 그가 누구이건 3대에 걸쳐서 씨를 없애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좌제가 적용되어 정치범 한 명이 있으면 그의 가족들까지 모두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수용자들은 비인간적 취급을 받으며 고의적인 기아, 강제 낙태, 열악한 환경에서의 중노동, 구타 및 가혹행위, 고문, 공개 처형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생체 실험과 경비견을 이용한 학대도 자행되고 있다고 탈북자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상황도 절망적입니다. 2025년 1월 기준으로 2024년 1월 대비 쌀 1kg 가격은 4,820원에서 8,500원으로 76.3% 상승했고 달러 환율은 8,300원에서 22,100원으로 166.3%나 급등했습니다. 이는 2009년 북한의 화폐 개혁 이후 처음 보는 환율 급등 사례입니다. 휴먼라이츠 워치의 2025년 월드 리포트에 따르면 북한의 2023년도 국민 총소득은 1인당 약 160만 원으로 추산되어 전 세계적으로 최빈국에 해당하는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의료 서비스를 거의 또는 전혀 이용하지 못하며 만성적인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북한을 낮은 식량 소비, 열악한 식단 등의 사유로 식량 지원 필요국으로 19년 연속 지정했습니다. 2024년 8월 함경북도 무산군에서는 홍수 피해 지역의 기반 시설 복구 작업에 강제 노동 중분사 조직인 돌격대가 동원되었는데 굶주림과 식량난으로 인해 일부 대원들이 현장을 이탈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화려한 신도시 건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평양시 5만 가구 주택 건설의 마지막 해를 맞아 화성지구 4단계 공사가 한창입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건설 뒤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국가적 사업인 5만 세대 건설에 모든 자재와 인력이 집중되면서 평양 곳곳의 소규모 아파트 건설은 수년째 중단된 상태입니다. 류경호텔 주변 아파트 재건축은 2019년부터 시작했지만 아직도 완공되지 못하고 있고 전승기념관 주변 아파트 재건축도 2021년에 시작했으나 여전히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부실 공사에 대한 우려입니다. 경제난과 자재 부족 속에서 주택을 찍어내는 속도전 때문에 부실 공사와 품질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외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명거리 신도시의 경우 270m 높이의 마천루를 단 74일 만에 건설했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국제적 건축 기준으로 볼 때 매우 위험한 수준입니다. 전력 공급 상황을 보면 계층 간 격차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김정은이 직접 충성계층을 이주시킨 경루동 신도시에서는 도로변 최상급지에는 18시간 동안 전기를 보내주지만 같은 경루동 다른 지역은 전기 공급이 점차 줄어들고 경루동이 속한 중구역은 사정이 나쁘면 하루에 4시간만 전력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북한의 기술 발전도 주민 감시 강화에 악용되고 있습니다. 데일리 NK가 입수한 북한의 최신 스마트폰 평양 2423은 이전 버전들보다 보안이 한층 더 강화되었습니다. USB로 컴퓨터에 연결해도 내부 폴더에 접근할 수 없도록 설계되었고 SD카드를 사용할 경우 특정 형식의 파일들을 자동으로 삭제하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북한에는 인터넷이 없으며 주민들은
인트라넷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을 포함한 외부 세계와 연락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외국인 관광객들도 객실에서는 국제장거리 전화를 걸 수 없고 1층 전화홀로 가서 요금을 내야만 통화가 가능합니다. 2024년 4월에는 국가의 승인 없이 동영상을 제작하거나 비공식적인 망에서 다운받고 이를 돌려보는 현상을 비사회주의로 규정하고 제작자와 유통자를 철저히 처벌한다는 내용의 4.27 지시가 발효되었습니다. 2024년 5월 말부터는 인도, 러시아, 중국에서 나온 영화, 드라마까지 불순 녹화물 대열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런 극도의 정보 통제로 인해 북한 주민들의 외부 세계에 대한 호기심과 갈망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아시아프레스 오사카 사무소의 대표 이시마루 지로는 취재 협조자들의 자녀들이 요즘은 단속과 처벌이 무서워서 한국 동영상을 안 본다고 말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안전원과 보위원에게 뇌물을 주면 처벌을 무마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단속이 강화될수록 더 많은 젊은이들이 숨어서 한국과 외국 드라마를 시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제사회의 대응도 제한적입니다. 2025년 5월 19일 서울에서 열린 북한 인권 국제회의에서 전문가들은 북한 인권 문제를 단지 정치 수단이 아닌 국제사회가 직면한 인도주의 과제라고 규정했지만 실질적인 해결책은 여전히 요원한 상황입니다. 홍성필 전 UN 인권이사회 WGAD 의장은 UN 특별 절차가 통합적으로 작동할 때 북한에 실질적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를 받는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가 가할 수 있는 압력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김수함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북한의 군중신고법 등 감시 체계가 일상적 인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으며 아동, 여성, 장애인 등의 인권 상황에 대한 구체적 점검과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폐쇄적인 북한 사회에서 이런 점검이 이루어지기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특히 여성들의 상황은 더욱 참혹합니다. 휴먼라이츠 워치의 보고에 따르면 여성이 대다수인 탈북민들은 중국에서 인신매매와 착취에 노출되며 북한으로 송환되면 구금 상태에서 성폭력을 비롯한 심각한 인권 탄압에 직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입국한 3만 5천여 명의 탈북민 가운데 약 80%가 여성이라는 사실은 북한 여성들이 겪는 절망적인 현실을 보여줍니다. 아동들의 상황도 심각합니다. 2021년 UN 북한 인권특별보고관, 교육권 담당 특별보고관, 현대적 노예제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공동으로 북한 내에서 이루어지는 고아들의 아동 강제 노동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중등학원 학생들의 경우 일반 학교에 비해 과도한 노동이 강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망 사건도 빈발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증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 들어 북한은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개인적 관계를 강조하며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언급하고 있지만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 정권에게는 호재가 될 수 있지만 북한 주민들에게는 절망적인 소식입니다. 북한 정권은 이러한 인권 탄압을 정당화하기 위해 다양한 논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으며 탈북자들의 증언을 모두 거짓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장애인에 대해서도 그런 사람은 없다고 주장하며 평양에서는 장애인을 보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더욱 절망적인 것은 이런 상황이 단기간에 개선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입니다. 북한은 러시아의 지지를 받으며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고 있고 핵무기를 통해 체제 안전을 보장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자발적으로 인권 상황을 개선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의 저항 의지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탈북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중국이나 러시아를 통해 외부 세계의 정보를 접한 주민들이 북한 내부로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저항조차도 발각되면 정치범 수용 소행이거나 공개 처형을 당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북한이 AI 보안 기술 개발을 위해 중국 IT 회사와 합작 스타트업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경제 협력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주민 감시 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한 시도로 분석됩니다. 결국 2025년 북한의 진실은 이것입니다. 화려한 마천루와 대규모 건설 현장,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 뒤에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독재 체제가 작동하고 있으며 수천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제 노동이 제도화되고 언어 사용마저 통제받으며 가족까지 연좌제로 처벌받는 이 체제에서 북한 주민들은 매일을 공포와 절망 속에서 버텨내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이 진실을 외면하는 한 북한의 비극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전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꿈꾸며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인권을 위해 싸우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것을 말입니다. 북한의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겉모습으로 포장해도 가릴 수 없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짓밟힘,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자유에 대한 갈망입니다. 이것이 2025년 북한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